예고해 드린 대로 현대두산인프라코아 2022년도 3분기 누적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을 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14%, 영업이익은 13% 증가했습니다. 뭐 평이한 수준으로 그 영업이익도 증가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WCAI 회전율,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은 28.3%가 하락을 했습니다. 재고가 쌓였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1.5 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현대두산인프라코어에 관련된 뉴스로서 2022년 12월 29일 KB캐피탈 현대두산인프라코어와 할부금융 업무 제휴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현대두산인프라코어는 건설기계, 디젤 및 가스 엔진 등을 제조하는 국내 1위의 건설기계 제조 판매사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고요. 이런 회사가 두산이 현대한테 팔았죠. KB캐피탈은 협약을 통해 타 캐피탈사 대비 낮은 금리로 저금리 제휴해서 금융상품을 제공, 고객들의 건설기계 구입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 이런 게 계약이 됐는지 그게 그 분석을 하다 보면은 이해가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현대건설기계하고 차이점이 좀 드러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먼저 원가회계 손익으로서 매출은 3조 원대로서 14%가 증가했습니다.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63.8%를 크게 또 증가했습니다. 원가회계는 재고의 증가는 뭐 그렇게 불리한 건 아닙니다만은 일반적으로는 돈이 많이 챙기게 되니까 안 좋다 이렇게들 얘기는 하고 있죠. 매출원가가 더 좀 높게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매출 총이익은 뭐 늘어난 거가 거의 없는 셈이고요. 거기다가 이제 이익을 유지하기 위해서 판매관리비를 10.2% 줄여가지고 영업이익이 21.8%가 증가한 것으로 그렇게 결산은 됐습니다. 그렇다면은 스루풋으로 분석한 내용을 보면은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14.8%가 증가했습니다. 매출이 14%였는데 0.8%가 매출 재료비가 조금 더 증가했으니까 그 원재료비가 좀 상승했을 것이다. 그리고 또는 그 원재료 가격이 상승한 것에 비해서 판매 가격이 상대적으로 하락했을 것이다. 인하됐을 것이다. 이렇게도 이제 그 표현해 볼 수 있겠습니다. 스루풋 환산 재고 증가 60.2%입니다. 스루풋 관점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금액상 스루풋은 12% 증가했고요. 스루풋률은 0.5% 하락을 했습니다. 마진율이 떨어졌다는 얘기죠. 그리고 운영비용이 11.7%가 증가했습니다. 판매관리비 아무리 뭐 감소를 해본들 한마디로 현장 가공비가 41.3%나 크게 증가했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겠죠. 뭐 줄이질 못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생산성 뭐 변동 없고요. 그 영업이익은 1980억 원으로서 13% 증가했고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는 121억 원이 적은 수치입니다. 이건 역시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요 부분은 당분간 조금 소개를 해 보고자 합니다. 읽는 식으로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 위에 있는 제목처럼 제약이 스루풋과 인벤토리를 지배한다. 그럼 이 제약이라는 게 뭐냐 이런 얘기죠. 사업보고서 재무제표 분석만을 통해서 그 기업의 제약을 인지할 수 있을까? 만약 제가 그런 능력이 있다면 점쟁이 이상의 문전성시를 이루어서 돈을 벌 수 있을 것입니다. 생산 현장에 참여 없이는
매우 찾기 어려운 과제이기도 합니다. 현장에서 또 버퍼 관리를 통해서 찾아내야 하는 그런 방법론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의외로 내부 제약은 없고 외부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은 공급 능력은 충분한데 수요가 없다 보니까 그 수요에 맞출 능력은 충분하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납기들은 못 맞추고 그러는지 왜 모르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도 현실이고요. 어쨌든 그 결과를 분석하는 스카이어 입장에서는 스루풋 어카운팅 분석을 통해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투명성만을 선택해서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한 분석을 할 때 스캡티시즘의 정신으로 접근하고 투명성이 입증되는 방식을 취합니다. 내부 회계 관리 제도 중 재고자산 흐름을 파악할 수 있어야 제약을 인지할 수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또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리고 뭐 어떤 측면에서는 이건 뭐 제 관점이긴 합니다만 원가 회계 자체가 회사 입장에서는 어떤의 제약으로 이 기능을 하는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왜 그러냐 하면은 경영 의사결정을 비합리적으로 할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또한 재고 인벤토리에 가공비를 배부하는 그 원가 회계 자체가 분식회계를 유발한다는 것이고요. 추가로 재고자산 평가 손실 및 환입 작업도 회계 기준에 합법적이라도 결국은 분식회계에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재고자산 내역인데요. 그 WCAI 상품, 제품, 반제품, 제공품. 이 반제품이 있는 게 좀 독특합니다. 이 그 WCAI가 835억 원이 증가를 해서 전년 동기에는 좀 감소를 했는데 올해 그만큼 생산한 만큼 팔리지를 못했다 하는 것을 입증을 하고 있죠. 이것 때문에 원가 회계 영업이익보다 그 낮게 그 스루풋 영업이익이 나온 원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원재료는 이 자원 부족한 상태에서 확보하는 것은 뭐 바람직하다,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걸 떠나서 필수적으로 확보해야 될 요건이라고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성격적 분류 내용을 보면은 그 A 재고 자산의 변동액이 있는데 이 변동 범위액이 문제가 좀 많이 일반적으로 됩니다. B의 표현이 재고자산 매입액으로 되어 있으면은 A의 그 변동 범위는 전체 재고자산을 기준으로 가져가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친 것이 매출원가 재료비인데 2조 1천억 원대로서 14%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운영비용은 11.7%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공비가 그 금액상으로 크게 41.3%가 증가했죠. 그리고 비율로도 1.9%가 증가했습니다. 그럼 상대적으로 원재료 가격이 그 하락을 했다 이렇게 추론을 하게 되는데 손익계산서에서의 1차 추론은 원재료비가 금액이 더 좀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그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을 거라고 추론을 했는데 모순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매출액도 14% 정도뿐이 증가를 안 했고 이런 상태에서 또 이 매출원가가 17.3% 증가를 하는데 재료비도 증가를 했지만은 운영비용이 운영비용이라는 게 이제 그 현장 운영비용 가공비가 금액상으로 41.3%나 증가한 게 뭐냐? 그럼 인건비는 나중에 뭐 나옵니다만은 인건비도 좀 줄였거든요. 그러면 뭔가 그 낭비적인 돈이 많이 쓰고 있다. 그러니까 이 모순을 얘기하기 위해서는 뭔가 이
현장 이 생산 비용을 조금 좀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감가상각비 정도 빼놓고는 전부 다 일반적으로 기타로 다 몰아버리기 때문에 뭔 비용이 낭비적인 요소인지 그것은 좀 밝혀내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먼저 그 판매 가격부터 원재료 가격 추이 뭐 이런 거를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네요. 그 원재료 가격이 그 단순 평균입니다만 18.2%가 증가했고요. 그리고 그 제품 가격은 그 5%가 증가한 것으로 인상된 것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원재료 가격은 상승했다. 원재료 가격 상승에 따라 판매 가격 상승 압력률에 비해 판매 가격은 낮게 인상되었다. 스루프 손익에서의 원인 추론에 맞는 데이터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공시가 된 거거든요. 원재료 가격이 18% 상승했는데 재료 비율이 85.5%거든요. 그러니까 우선은 뭐 운영비용 뭐 이런 건 따지지도 묻지도 말고 일단 원재료 가격이 이 가격 상승 압박을 15.6%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5%밖에 판매 가격을 올리지 못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PQ 총 제조 비용의 차이가 830억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그 재고 자산의 변동 범위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회사는 비성분 재고 자산의 변동 범위를 전체 재고 자산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WCAI는 그 스루풋에서 그 기준으로 가져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831억 원이 차이가 있는데 이것이 비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의 그 증감액과 일치를 합니다. 이거를 그 단도직입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원재료도 대부분 증가를 하니까 원재료까지 포함하고 미착분까지 거기다가 포함해서 그거를 매출원가를 산출한다는 것은 이 마이너스로 표현이 되면은 매출원가를 크게 내린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매출원가를 낮춰서 매출이익이 사실보다는 더 이익이 나도록 결산을 하는 것이 이게 근본적으로 이게 사실 분식회계 아니냐, 이렇게도 좀 얘기할 수 있습니다. 뭐 BWCI 증감액을 마치고 금액상으로 마친다 하더라도 이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를 전체로 가져가는 것은 총 제조 비용을 왜곡시키기 때문에 이것도 분식회계 아니냐 이렇게 또 주장할 수 있는 거죠. 현금 흐름표 상에도 매년 이렇게 그 차이가 있는 모양인데 현금이 1638억 원이 나갔는데 어떻게 재고는 더 늘었거든요. 작년에는 그 현금이 137억 원 들어왔다면은 재고가 137억 원 감소해야 되는데 107억 원뿐이 감소를 안 했고. 자, 그래서 이 올해 3분기 누적으로 볼 때는 어디에서 재고가 26억이 더 생기게 된 거죠. 이런 게 뭐냐 그러면은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 환입이 된 거 아니냐 하는데 재고자산 명세에서 보면은 그 금액하고는 전혀 연결고리가 없습니다. 운영비용에 와서 인건비가 2293억 원이 집행이 됐는데 전년보다 줄였습니다. 0.3%. 그리고 직원 수는 25명이 증가했고요. 그래서 인당 평균 임금이 좀 줄었고 1.2% 하락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법으로 가면은 2022년까지 한 1억 원의 연봉 수준이 되겠다. 그런데 대표가 이 손동현 씨라는 분이 1958년생인데 올해 와가지고 작년이죠. 그러니까 작년에 와서 조영철 씨라는 분으로 1962년생이 6년 차이가 있네요. 세대 교체가 됐습니다. 이 조영철 씨라는 분이 이제 부사장으로 있다가 이분은 이제 퇴임을 하고 좀 젊으신 분이
상대적으로 젊으신 분이 CEO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노동 시간 뭐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그게 뭐 노동 개혁인지 52시간이 무슨 노동 개혁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이 식으로 뭐 경제 매체는 얘기하는지는 몰라도 잔업 시간 줄여야 됩니다. 잔업 시간 줄이고 노동 생산성을 향상시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런데 현대건설기계가 오히려 규모가 작습니다. 규모가 작은 데가 이제 큰 놈을 이제 먹은 거죠. 두산의 조정 계획 때문에 팔지 않을 수 없었고, 그래서 이 두산의 또 네임 밸류도 있으니까 현대 두산 인프라 코어라고 되어 있지만 현대건설기계의 인건비를 보면은 3분기까지 좀 작습니다. 두산 인프라코어보다 한 500만 원. 연간 임금도 이 두산 인프라코어는 1억 정도 되는데 9,470만 원, 9,500만 원, 한 연봉이 한 500만 원 차이로 현대건설기가 좀 적게 받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경영평가 지표로서 재고 회전율이 매우 크게 하락을 28.3% 하락했죠. 수로분율도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동일 방향으로 하락을 하면 투명회계 가정을 하는데 이 가정할 때 입증의 방법은 원재료 가격 상승과 상대적 판매 가격 하락이어야 한다 하는 이 입증 추론을 데이터가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확인했지만. 그래서 그렇다면은 최종 비성분에서 도출된 원재료 가격 하락은 비성분 데이터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어요. 그것은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다 이거죠. 그래서 뭐 약간 이 총 제조 원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과연 신뢰성이 있는 건지 의문이 들어갑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재고 회전율이 9.4회전했다고 그러면은 뭐 연간 한 12회전 정도 할 것 같아요. 그럼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출하가 되는데 9개월 동안에 수금은 2.5회전 뿐이 못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한 뭐 3배 이상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한 4배 가까이 차이가 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금이 느리다 이게요. 이것이 문제다 이게요. 그러면은 맨 앞에 얘기했듯이 할부금융 했다는 건데 물건은 그렇게 잘 출하가 됐는데 수금은 일반적으로 이 건설 장비를 사가시는 분들이 이 독립 개별 이 중장비 업자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할부금융을 해줘서 수금이 이렇게 느린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또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것이 있다 하더라도 이 매출 재고 회전율이 이제 재고 회전율이 높다는 것은 이제 출하 속도가 그만큼 많이 있다는 얘기죠. 근데 수금 속도가 이렇게 느리다는 얘기는 둘 중에 하나는 뭔가 좀 바람직하지 않은 거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래 할부금융한다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했지만은 매출 채권 부실화가 좀 우려된다 할 수 있겠습니다. 거기다가 현대 제니윈이 인수를 하면서 부채를 이자 부채 레버리지를 50% 이하로 줄여야 되는데 아직 50% 이하로 못 줄이고 조금씩 줄이고는 있는 거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논리 도표로서 충분 조건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 봤는데 비성분 추론만 모순이 되니까 그래서 입증을 위해서 현대 두산 인프라 코어를 위한 변호인이 되면은 뭔가 다른 증거를 찾아야 된다 이 말이죠. 필연적으로 존재할 다른 결과를 찾아야 되는데 뭐 많이 하는 얘기지만은 금액이 아닌 수량으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다. 재고 회전율이 떨어졌는데 그만큼 수량상으로도 재고가 많이 쌓였다.
그렇다면은 그 뭐 인정이 될 수 있겠다 이거죠. 그 투명 회계가. 자, 3분기까지 누적 실적을 통해 가지고 연간 매출액을 예상하면은 한 4조 원 정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이거를 그냥 하나의 그 판매 가격이라고 본다면은 26만 원 돈 남는 거로 되어 있는데 400만 원에 계약을 하더라도 30만 원 남는다. 왜 이렇게 조금 더 많이 남느냐? 원가 회계는 재고가 증가하면은 이익이 많이 나오는 거로 그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더 욕심을 안 버리고 이렇게 그 400만 원으로 끝난다 그러면 언제 돈 벌어 가지고 이자 부채를 갚겠느냐? 이런 문제가 또 있겠죠. 반대로 매출액이 이제 이 400만 원으로 고정된 상태에서 재고만 40%를 줄이면 어떻게 되느냐? 영업이익은 대책 없이 떨어집니다. 한 9만 원 돈 정도뿐이 되지를 않습니다. 이것이 고질적인 원가 회계의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이 원가 회계의 문제점을 표시를 했고, 그 다음에 대안으로서 스루풋 회계를 제시를 하는 겁니다. 스루풋 쪽에서는 있는 데이터 그대로 예측을 하더라도 380만 원이면 충분히 판매를 할 수 있다. 그래도 19만 3천 원 남는다. 그러니까 200만 원 더 싸게 하면서 대신 물량을 더 파는 방법 전략을 써가지고 재고 회전을 아까 12회전 정도만 해도 1.7% 정도 좀 조금만 더 좀 판매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한 2,300억 100만 원 단위로 환원하면은 2,300억 정도 그 매출을 할 수 있을 거다. 그러니까 4조 원대도 안 되지만은 3조 9천억 원대도 안 되지만은 그 2,300억 정도 영업이익을 얻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재고가 감소하더라도 재고 그 매출액이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재고가 감소하더라도 영업이익은 이미 그 거의 확정된 거나 마찬가지다. 왜냐? 스루포트 회계는 재고의 증감하고 무관하게 매출 재료비로 접근하는 방법이니까 변동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2022년 말 실적은 영업이익 365억 원의 범위 내에서 어떤 탄착권이 결정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주가가 880원 상승을 했어요. 장부 가격 대비 그래도 1% 오른 거로 되어 있는데 100%대 이상으로 받는다는 얘기는 시중에서 그만큼 가치 평가를 받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그 경영 실적은 좀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주식 시장은 이 심리적인 시장이라고 한다고 그러면은 경영 분석은 그 심리적인 시장이다 뭐 이런 영역이 아니고 논리적인 영역으로 그 해석을 해야 되는 영역이 좀 다른 것 같다. 하지만은 주가라는 게 결국은 그 경영 실적이 뒷받침됐을 때 그만큼 그 주가가 튼튼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현대 제뉴인이 33.3%를 가지고 있고 국민연금이 5.31%, 외국인이 12.4%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